자, 이번에는 바디로직 추석 이벤트입니다. 바람직한 명절 선물 바디로직 추석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네네. 9월 26일까지 바디로직이 준비한 전 제품 할인 추석 이벤트와 함께 풍요롭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하나, 특허받은 교정 전문 의류인 바디로직 리포머 탱크탑 타이즈를 구매하실 경우 단품은 15% 할인, 세트는 25에서 45%까지 파격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한가위군요. 거기에 이제 여성용 리포머 상의를 포함한 세트를 구매하실 경우에 인서트 브라캡을 무료로 증정합니다. 이제 브라, 여성용 브래지요. 아, 여성용 상의를 샀을 때. 예. 자, 구매 수량에 관계없이 한 장만 지급하고요. 색상은 랜덤입니다. 네. 색상이 뭐가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빨간색은 없습니까? 네. 빨간 내복 옛날에. 그래요. 예전에 우리 저 아는 친구가 사업을 벌였는데 빤스를 형광색 빤스를 팔았어요. 오. 홀라당 망했습니다. 예. 잘 안 사죠, 형광색. 아니 그걸 왜 그 색으로 했어? 그 새끼 미친 새끼거든. 요즘도 안 사 그런 색은 네, 잘. 그래요.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색상은 뭐 하얀색하고 검은색 뭐 그 정도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벤트 둘 베개를 나에게 맞추는 조율 베개 이겁니다. 이거 아, 요거예요. 네. 아. 제 베개네요. 자, 요걸 이제 네. 구매하실 경우에는 단품 구매 때는 40% 할인된 가격 16만 5천 원에서 오, 저렴하게 되는 9만 9천 원으로. 어, 야, 야. 이건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으로. 그리고 세트 구매 때는 45% 할인된 가격 33만 원에서 18만 1,500원으로. 거의 반값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율 베개 2개 이상 구매 때는 구매 수량에 맞춰서 데일리 커버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사실 주무실 때 베개 용도가 아니라 네네. 베개 싸움 용도일 경우에는 이 안에 아, 돌을 넣어서 이제 제가 보내드립니다. 돌을. 네네. 아, 타격하기 딱 좋게 돼. 이제 그립감도 한 좋고. 방이면 가는 거예요. 이건 농담인 거 아시죠? 자, 이벤트 셋. 우리 아이 숙면을 위한 조율 베개 키즈가 출시됐습니다. 아이요. 아이가 이제 뒤척임이 심하고 땀이 많아서 고민이라면은 조율 베개 키즈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땀이 많았었는데, 네. 아이고 이제야 이게 나왔군요. 음. 자, 몸에 맞지 않는 베개가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뒤척임이 심하고 땀이 많은 게. 네. 자, 조율 베개 키즈를 구매하실 경우 단품 구매는 40% 할인된 가격 8만 원에서 4만 9천 원. 야, 이거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요. 이벤트가 예. 전개되는군요. 세트 구매는 45% 할인된 가격 16만 원에서 8만 8천 원 반값에 네.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추석 이벤트는 바디로직 홈페이지 또는 김용민닷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은 활기차게, 잠자리는 편안하게 바디로직과 함께 척추가 바로 서는 건강한 한가위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써보시나요, 남현지 씨? 이 베개 안 써보셨어? 내 좀 머리 크기가 작아졌다는 생각 안 듭니까? 이거 너무 과장가 본데. 가능한 거니까. 나 이건 좀 배구자거든 요즘에. 네. 아, 아니, 그래요. 팔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아니 머리가 작아지면 살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 네.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지금. 아니, 사람들이 다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아니 이게 점점 머리가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이거 말고는 달리 네, 머리가 작아지고 있다가 아니라 머리가 짧아지고 있다는 작아지고 있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작아지는 기능은 아직 임상적으로 확인된 바 없어요. 네네. 확인된 바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용인.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상근 기자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일단 저는 언론중재법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결국 통과가 안 됐죠.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8인 협의체 이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뭐 이거를 두고 뭐 역시나 벌써부터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협의체에서 합의가 안 되면은 상정이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합의가 되든 안 되든 27일에는 통과를 시킨다 뭐 이렇게 입장을 좀 밝힌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27일 즈음에서 또다시 이 법이 논란이 될 텐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똑같은 법 얘기를 좀 주구장창 해봐야 좀 민주당한테 좋을 게 없는데 차라리 이 법이 그때 통과가 됐으면은 아마 지금쯤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대선 결선 투표를 지금 앞두고 뭐 대선 결선이 지금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또 이 얘기를 아마 주구장창 해야 되는 게 참 판단이 좀 아쉽긴 합니다. 아쉬운데 그래도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유엔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기엔 부담이 컸을 거라는 거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27일까지 이 법이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8인 협의체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맞아요. 쏙 들어가고 지금 구성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들 자리는 정해졌고 이제 나머지 민주당 쪽 전문가 둘, 뭐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전문가 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전문가 2명이 추천이 됐어요. 일단 한 분은 송현주 교수, 네,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김필성 변호사 네,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전문가 집단을 선임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뭐 반대하는 언론계 인사들이 더 많은데 아직까지 선임이 안 됐다는 건 본인들 입맛에 뭐 적합한 사람이 없거나 혹은 시간을 끄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 정치권에서는 그렇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지금 언론계의 움직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 관련 단체들이 이 8인 협의회에 모두 불참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뭐 한국신문협회, 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뭐 이런 좀 이른바 사측 단체로 불리는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한국기자협회나 한국여기자협회, 뭐 이런 단체들, 그러니까 직능 단체들에서도 이제 참여를 거부한 상황인데, 이들이 이제 참여를 안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건 본인들이 그 협의체에 들어가봤자 본인들 들러리가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20 며칠 날 본회의를 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주말 빼고 추석 빼면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거고 뭐 그 정도 짧은 시간에 뭐 논의를 할 수도 없고 뭐 한다고 해도 사실상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건데 그래서 이들 단체에서 성명을 내서 8인 협의체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하고 또 협의체에 참가한 언론 관계자들은 들러리만 서게 될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언론노조도 마찬가지고요. 뭐 방송기술인연합회, 뭐 PD연합회 같은 이제 다른 직능 단체들도 8인 협의체 구성을 비판을 했는데 역시 이제 뭐 짧은 시간 안에 논의할 주제가 아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들러리가 아니다. 뭐 이런 취지였고요. 네. 심지어 그 언론노조에서는 양식 있는 단체들은 여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 다른 단위들의 참여를 불참을 또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저는 좀 언론 관련 단체들의 이런 행동이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언론 단체들의 지금 이런 행동이 수술시 CCTV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대응이라든지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학재단들의 행동이랑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 예. 일단 법안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도 현재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도 똑같아요. 자신들도 뭐 의사 단체들이나 또 그런 뭐 사학 재단들이나 뭐 현실에 있는 문제는 있으니까 그 현재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건 똑같은데 자꾸 그 문제점을 자신들의 자율적 행동으로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이 자신들의 전문 영역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지금 언론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도 정작 그렇다면은 뭐 본인들이 어떤 자체 개혁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체 안이라든지 그런 걸 내던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자신들을 믿어달라는 거 말고는 좀 어떤 대안을 지금 내놓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자고책도 없이 법안의 세세한 내용만 꼬집어서 꼬투리 잡아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본회의가 무산되니까 우리도 이제 언론 생태계 전반의 자율 규제 기구 구성 협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도 구성을 안 했어요.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지도 않고 있고 이 법 얘기가 시작된 지가 언젠데 지금 이제 와서 그걸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또 속도도 내지 않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뭐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뭘 하겠다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그거를 기다리느니 그냥 8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정말 아쉬운 건 뭐 언론노조라든지 기자협회가 이거를 좀 대화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단체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법 통과에 앞서서 이거를 좀 논의를 해보자. 왜 우리 얘기를 듣지 않고 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단체들인데 이제 와서 지금 들러리 선다고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이걸 논의해보자라고 제안을 던졌으면 일단 판이 깔렸으면 들어가야죠. 들어가고 들어간 다음에 너무 시간에 쫓긴다거나 혹은 뭐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거나 뭐 정치권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논의를 한다거나 그러면 나와서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뛰쳐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하다가 네. 도무지 이게 말도 안 통하고 일본 문재인 정부나 여당에서 야 닥쳐. 그냥 이 회의는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거야. 9월 27일에 얄짤 없이 가는 거야. 우리는 상정하고 통과시킬 거야. 이러면 사실은 중도에 일어설 수가 있지. 너희들끼리 다 해먹으라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앉아서 얘기 좀 해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판이 깔리니까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좀 없어 보여요. 네. 게다가 또 국민들은 지금 자기들 편이 아니야. 그렇다면 그렇죠. 더 열심히 들어가서 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제대로 들춰내면서 그렇게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저는 뭐 언론 노조가 됐든 기자협회가 됐든 단위사별 노조가 됐든 간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사장 어떤 그런 문제,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 단어가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잖아요. 근데 그만큼 자사 보도라든가 오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런 논란이 빚어졌던 사안들이 분명히 몇 개 있습니다. SBS 뭐 찐빵 소년 사건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피해자의 어떤 구제라든가 뭐 배상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각 언론사 노조라든가 뭐 기자협회 이런 데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는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뼈저리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니까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 분명히 있죠, 당연히. 그래서 비판받을 부분도 분명히 있고 수정 보완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론조사를 하면은 언론을 개혁해야 된다라거나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단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왜 높은지를 아직까지도 저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전에 또 기자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조사를 했는데 여론이 딱 일반 여론하고 정반대가 나왔습니다. 당시 비슷한 시기에 조사했던 일반 여론이 찬성이 한 56, 반대가 한 35 이 정도 나왔는데 네. 기자들은 반대가 56, 찬성이 30몇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 기자들도 뭐 물론 이제 반대가 많긴 하지만 30몇 %면은 적지 않은 수가 이 법에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자들이 이 법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 찬성을 하겠어요?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쨌든 뭐 기자협회에서 그렇게 내부에서 조사를 했으면은 자기 회원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좀 보고 어떻게 좀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뭐 알아보고 또 어떻게 이 논의를 끌어가야 할까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자협회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반대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고 뭐 판 깔려서 얘기하자 그러더니 판이 깔리니까 얘기 안 한다고 나가고 지금 기자협회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자협회라든지 뭐 행동들이 굉장히 좀 무책임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지금 조항 하나하나를 두고 마치 이 조항들이 통과되면 마치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처럼 지금 여론을 호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 그 오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지금 오바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표를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지금 가장 반대하는 조항 중에 하나가 이 열람 차단 청구권이란 거거든요. 이 열람 차단 청구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기사 내리는 거. 예. 아니 뭐 신청만 하면 다 차단되는 줄 알아. 그 포털은 그래요. 포털은 이제 임시조치라고 임시조치를 해서 임시조치지만 그 다시 푸는 것이 또 얼마나 어려워요. 귀찮죠. 힘들고 또 자체가. 예. 상당 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오늘 다급해서 올렸는데 상대방이 그냥 내려 하면은 그냥 내려요. 무조건 예. 내리고 보는 이런 네. 포털하고는 달라요 이게. 근데 그렇죠. 근데 포털은 이제 사기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플랫폼이잖아요. 포털 플랫폼이 물론 마음에 안 들지만 음. 어쨌든 자기들의 판 아니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건 포털의 문제지.
예, 근데 그거 이제 포털의 문제인데 지금 열람 차단 청구권이 생기면은 뭐 최순실 얘기를 하면서 이 최순실이 기사 내리라고 하면 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안 있는데 내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조항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하나로 이제 새로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이제 반론 정정 보도가 있는데 이제 기사 내리는 것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기구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확고한 결정을 내려주는 기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기됩니다. 합의를 안 따른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아니, 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자 언론 중재위 열렸어요. 근데 언론사에서 우리 반대합니다. 그 언론 중재위가 반대하고 뭐고 내리쇼 이렇게 결정 못한다니까 언론 중재위원회가.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소송으로 가서 네. 이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내려라고 하면 내리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근데 마치 이거를 하면은 이제 최순실이 기사 내리라고 하면 다 내려야 되는 것처럼 이제 뻥을 치고 있으니까 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제 그 단어가 설명서를 낸 정확합니다. 거죠. 예. 뻥을 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또 언론에 대해서 좀 정당한 방어권을 국민들에게 드리자라고 했을 때 이 언론들이 반발하면 국민들은 방어권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사실 정부가 물 같으니까 그런 거야. 아니 전두환이가 말이죠. 언론사 합쳐. 회사가 합쳐지고 없어지고 없어졌죠. 또 그 이듬해 너희 언론인들 집에 가 하면은 또 집에 보냈습니다. 사표를 다 수리했어. 사표를 다 받아서 선별 수리했지. 저희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KBS 같은 경우도 사표 다 내. 사표를 냈지. 근데 그 밑에다가 맨 위에는 사직서, 소속, 이름하고 뭐 저는 몇 월 며칠부로 일신의 이유로 사직합니다 해놓고 뭐 날짜 KBS 한국방송공사 사장 귀중 해놓고 밑에는 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자식이 아직 어립니다. 뭐 이렇게 써놨다는 거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 찍소리도 못했던 것들이 말이야. 아니 근데 정상근 기자도 그렇고 저도 중재위 많이 갔거든요. 좀 피곤해요. 근데 중재위 간다 하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반론 받아줘라. 네, 그냥 그 정도예요. 네, 반론 네. 받아줘라. 왜냐면 그래야 이제 서로 합의를 하니까. 네, 서로 합의를 하는 건데 중재를 하는 건데 반론 받아주 이 정도 선에서 반론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만 매우 이례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강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이례적인데 퍼센트에 따지면 정말 적어요. 중재위원들이 봤을 때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보도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예외적으로 강제 조정해가지고 정정보도하라고 판결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빼박인 경우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요 그 반론 받아주라고 요 정도 그렇죠. 선에서 끝내요. 그렇지.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지금 구성상 뭐 전직 판사들도 있고 뭐 언론 학자들도 있고 이게 네. 뭐 정부 마음대로 굴러갈 수 있는 구성도 아닌데다가 그냥 정부 비판하는 기사를 쓴다고 해서 뭐 강제 조정 내려서 뭐 정정 보도해라 기사 내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마치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뭔가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조항 하나하나 뜯어다가 이제 물어뜯고 뭐 씹고 맛보고 즐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느 법도 통과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정말 이 언론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본인들이 나름의 대안을 내고 또 이 법에서 뭐 어떤 부분을 고치되 또 어떤 부분은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좀 이런 식으로 대안을 내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조항 하나하나 문제 삼으면서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반대한다는 거는 결국 이 법을 통과시키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뭐 자기들은 이런 대화를 해보자 뭐 대화를 하면서 이제 천천히 하자라고 해놓고 대화 판 열리면 거기 들어가지도 않고 또 그러면서 이제 통과시키면 통과시킨다고 뭐라고 하고 그 되게 이제 무책임한 행동들을 지금 언론단체 그것도 이제 뭐 언론운동을 했던 그런 이제 편업단체들이나 뭐 직능단체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인 거죠. 뭐 특히 이제 기자협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일련 행동들을 보면은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좀 문제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언론 단체도 그렇고 진보 언론도 그렇고 다들 이상해진 것 같아. 마탱이가 간 것 같아요. 옛날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나요? 아니 언론의 책임성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당 혹은 뭐 민주 진보 계열의 정당 그렇게 편들진 않았어도 저쪽 야당의 이런 터무니없는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던 언론단체 또 진보 언론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뭐 완전히 우리 편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건 뭐 저쪽 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저는 그런 맥락도 하나 있다고 봅니다. 흔히 말해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은 다이렉트로 탄압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다이렉트로 탄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흔히 말해서 이제 전선이 형성이 됐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민주개혁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 민주개혁 정권들이
주로 취하는 스탠스는 언론의 기득권을 좀 해체하는 작업들을 많이 시도를 했죠.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언론 기득권을 완전 해체하려고 그랬었고 그냥 기자실을 없앤 것 정도인데 사실은. 네. 네. 그런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기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PD는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반감이 적어요. 근데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반감이 되게 세요. 그래서 보수 정권에 대한 어떤 반감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그런 게 누적이 되면서 현재 이런 언론 현업이 단체들이 보인 스탠스가 그런 맥락에서 좀 쌓여온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의 제가 생각한 특징을 이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언론사 이제 기자들이 뭔가 이제 기사를 쓰고 거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받는 게 굉장히 제한된 통로였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뭐 정치부에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기사를 쓴 거를 가지고 이제 뭐 정치인이나 이제 정치권 뭐 동료 기자들이나 이쪽에서 피드백, 뭐 물론 데스크는 물론 이제 포함됩니다만 네. 이쪽에서 오는 피드백이 전부였거든요. 혹은 이제 뭐 독자 투고, 뭐 편지,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있었지만 사실 뭐 일선 기자들이 접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고. 근데 최근에는 자기가 기사를 쓴 게 그냥 그대로 대중들의 평가 앞에 직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대중들이 어떤 뭐 본인의 정치적 의사라든지 혹은 뭐 이 기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말도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비판들을 하니까 이 피드백들을 지금 잘 못 견디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피드백을 잘 못 견디고 있다. 어떻게 반응한다는 겁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뭐 그런 부분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 마이기레기닷컴 아, 이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예. 몰랐습니다. 예. 이 마이기레기닷컴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자신만의 관점에서 좀 불만스러운 기자들, 그러니까 기자들을 둘러싼 이제 논란들을 뭐 일종의 이제 아카이빙 모아놓은 사이트더라고요. 사실 이런 사이트가 몇 곳 있죠. 뭐 리포트래쉬라는 곳도 있고, 아, 예, 네, 예. 여기 뭐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뭐 기자들을 아카이빙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좀 센스 있게 이제 언론 비평을 하는 또 기레기 추적자 막 이런 분들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이 마이기레기닷컴에 대해서 언론들의 보도가 엄청 쏟아지면서 저는 이 사이트를 그때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이기레기닷컴이라는 곳에서 기자들의 자료를 모으고 있대요. 네. 기자들의 자료를 모아서 어떤 매체들의 이제 비위 의혹이나 이 과거 행적을 현상금을 걸고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던데 제보를 받는 거죠. 이 기자의 이제 기본 정보, 현재 사진, 학력, 유초중고 포함, 그리고 경력 정보, 학교 폭력, 각종 경우 중범죄 사항, 아이고야. 광고 강요, 기사 조작, 김영란법 위반, 방역 수칙 위반, 찰나의 사진도 환영, 위법, 불법, 탈법, 표창장 위조, 도박, 도로교통법 위반, 네, 이런 모든 것들을 제보해 주세요. 법무법인 땡땡의 검토 후 공개 등 각종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유, 위험하네. 위험해. 이거는 너무 네. 위험해. 사실 법적으로 살짝 위험해요. 예. 네, 법적으로 살짝 위험하고. 이게 살짝 진짜 살짝 위험한 게 아닌데. 살짝 삐끗하면 네. 약간 그럴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보면은 뭐 어떤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기자가 예전에 썼던 기사나 그 SNS 등을 이미 모아서 이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거기 댓글도 달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김명일 조선일보 기자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 70개가 넘게 달렸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인신공격성 댓글 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이트를 두고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는데 조선일보 박은주 기자가 칼럼까지 썼어요. 칼럼까지 썼는데 네. 그 내용을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이 문재인과 민주당, 조국 씨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현상금을 걸고 그들 개인정보와 비리를 캔다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친여인물, 정부 여당에 불리한 기사를 썼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인 기자들의 얼굴과 기사 등을 나열해서 아니, 일단 그것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마이기레기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난을 한 기자를 보복할 목적이라고 표방을 했습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죠. 그 왜 쥐멋대로 아니, 그거를 그건 의미를 거기다 조선일보 부여를 해? 아니, 기자의 그런 건 해석이죠. 아니잖아. 지금 내가 페이지 가봤는데 언론 개혁을 표방했네. 언론 개혁을 표방하면 언론 개혁을 표방했으나 실상은 조국 전 장관 비판하는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공격용 사이트로 보인다. 이렇게 해주는 게 정확하지.
마이기레기닷컴에서 조국 전 장관 공격한 기레기들 다 죽이자. 그냥 뭐 그런 건 없잖아요. 박은주 기자는 여당이랑 엮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계속 또 이제 게다가 또 여당은 왜 나와 또? 기사를 쓰면서 이제 여당 얘기를 계속 이게 하는데 바로 마이기레기닷컴이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멋대로 정파적으로 진영 논리로 비난을 하니까 이건 언론이 병들었다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담으로 이렇게 마이기레기닷컴이. 자기 마음대로 기사 써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포함이 안 돼요. 이건 못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박은주 기자가 그렇게 해서 기사를 쓰면서 또 이렇게 주장을 하죠. 문제의 사이트를 보면 모욕이란 말도 부족하다. 이 자칫 소송으로도 비화할 취재를 위해 이런 험한 꼴을 감수할 이들이 얼마나 될까 걱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은 뭐 기자들의 취재가 위축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기구자 빠졌네. 니들이 그러겠다 참으로. 물론 이 글을 쓰는 기자를 포함 기자 한 명 한 명은 때로는 이 혐오스러울 때가 있다. 그러나 기자가 만드는 보도, 언론, 자유 언론은 민주주의의 토대라는 걸 보통 사람은 다 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기자협회 얘기를 했는데 기자협회가 이 사이트를 고소하겠다라고 나왔어요. 고발하겠다고.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피해를 입은 기자들에게 고소할 의사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라는 게 기자협회의 입장이고 이들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모은 후에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 사이트의 폐쇄 요청도 할 계획이다라고 기자협회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마이기레기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논란이 되니까 가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 사이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어떤 마음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잘 알겠어요. 잘 아는데, 다만 저도 이제 뭐 개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그 자체를 좀 동의를 하긴 어려운데, 다만 지금 언론 단체나 언론인들이 나서서 지금 이러는 건 저는 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뭐 덜 본 건지 아니면 뭐가 더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사이트에 올라온 몇몇 기자들의 개인 정보를 봤는데 이 사람들이 쓴 기사 제목을 긁어오거나 기자의 이제 SNS에 올라온 내용을 가져오거나 기자 사이트나 그 SNS에 올라온 사진을 퍼온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라도 뭐 누군가의 이제 개인 사진을 막 이렇게 한 곳에만 모아두고 그런 거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 정도 수준에 본인들의 기분이 나빠서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에 칼럼을 쓰고 또 현업단체가 사이트 폐쇄를 청원한다? 고소를 한다? 이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마이기레기닷컴 취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언론의 사훈이나 또 언론의 취재 또 언론의 보도에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론사를 고소하고 폐지한다고 자기가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한다. 이럴 경우 기자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예. 이게 지금 정상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해외 무슨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영화제를 비꼬는 패러디하는 그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쪽 단체에서 이제 명예훼손이라고 사이트 폐쇄를 추진하고 막 그렇죠. 이 조선일보 계열의 언론사가 조국 전 장관 딸 집에 찾아가서 벨 누르고 문을 막 두드렸는데 그런데 박은주 씨는 솔직히 박은주가 얘기 안 했으면 잘 모를 만한 사이트에서 누가 SNS를 긁어다 놓은 걸 가지고 네. 모욕이란 말도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내로남불이 아니면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 행위가 잘못됐고 또 기사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사이트 폐쇄하고 이렇게까지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기자들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들 말 맞다나 뭐 진짜 뭐 특정 정치적 의견을 가진 분들끼리 그냥 얘기하는 사이트였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사이트였을 텐데 포털 사이트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과거 SNS 뭐 가져오고 뭐 옛날 기사 뭐 그 기사에 했던 기자의 코멘트 뭐 박제오고 뭐 고작 이런 거에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표현의 자유 그리고 비판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언론중재법 반대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성이 좀 납득이 잘 안 되고 지금 기자협회가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지금 정확히 하는 일이 뭔가 그리고 기자협회장은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건가라는 생각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기자들의 이 얘기도 네.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죠. 네. 그래서 이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네. 아니 뭐 더 이상 레거시 미디어와 또 그들이 속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언론 노조든 뭐 기자협회든 기대가 안 됩니다. 이제 그래 너희들끼리 뭐 잘해봐라. 그래 뭐 이익 단체면은 그런 일도 할 수 있겠지. 아니 솔직히 기자협회가 국민에게 봉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회비 내는 기자들한테 봉사하면 되니까 그 기자들이 불편해하시면은 불편해하면 안 되지. 아 그래 아주 잘못했네. 기자들이 불편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언론을 우리 편도 아니고 적대시하는 대상으로 여길 뿐입니다. 예. 사실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을 보면은 전 좀 놀라요. 기성의 그 레거시 미디어는 이낙연 후보를 훨씬
우호적으로 이렇게 보도하고 논평합니다. 반면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대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 그러나 굉장히 비우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낙연 씨가 이제 그 캠프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 정도로 유튜버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잖아요. 저 유튜브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서 비교를 해봤는데 230만? 이재명에게 우호적인 유튜브 구독자 수를 다 합하면 230만이 넘는다고 그랬고 저쪽 이낙연을 지지하는 쪽이 한 뭐 10만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민주당 경선 대전과 충남 그리고 세종과 충북에서 했는데 54%대 29% 이렇게 나왔습니다. 압도적 차로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두 사람의 컨텐츠, 정치를 해왔던 행정가로서의 면모나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족적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현격하게 이낙연 씨가 밀리는 거는 이재명의 실력이죠. 이재명이 훨씬 잘했다는 얘기기도 하지만은 적어도 이 미디어 환경만으로 보면은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레거시 미디어는 뭐 더 이상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못 미치는구나. 이미 그거는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후보가 나왔을 때 조선 동아일보가 열심히 노무현을 흠집냈지만은 먹히지 않는 걸로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로부터 이제 20년이 지난 셈인데 완전히 레거시 미디어는 민주당 경선에서 쪽도 못 쓰고 있다. 반면에 유튜버들의 영향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덕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뭐 레거시 미디어들이 돕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 지사가 이 정도까지 오게 된 거는 우리 유튜버들의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보도 또 편파적이라면은 좀 더 우호적인 보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조금은 좀 자뻑을 해봅니다. 자뻑을 좀 해봐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 또 누군가가 딴지일보 게시판에다 그렇게 썼는데 레거시 미디어가 진 것이다. 이낙연이 진 것은 레거시 미디어가 진 것이다. 실제로 이낙연 후보 보십시오. 레거시 미디어에게 굉장히 친화적이었고 우리 유튜버들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사과도 안 해요. 사과 안 해? 그럼 끝까지 한번 가보지 뭐. 이게 우리들 입장이고 또 이번에 진 거는 좀 뼈아프게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미디어 전략이 좀 제대로 세워진 건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보십시오. 이번에 충청도는 사실 이낙연의 조직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아 그렇죠. 나는 무참하게 깨졌어요 이번에. 다음에 대구, 경북하고 강원 그리고 전국 단위의 1차 선거인단 60만에 이르는 그런 선거인단의 투표가 있게 된다면은 격차가 벌어지겠습니까? 좁혀지겠습니까? 벌어질 것이 너무나 확실시 돼 보여요. 더 예. 벌어지겠죠. 근데 예. 지금 미디어 전략뿐만 아니라 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부터 다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캠프가 이낙연 음. 캠프 분위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다운돼가지고요. 이번 주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오늘도 뭐 네. 예정된 일정을 다 취소했고 심지어는 오늘 뉴스데스크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는데 네. MBC 그걸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취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충격을 일정을 많이 다 받은 모양이에요. 지금 딜레이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하향세인 후보가 갑자기 일정 취소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요 더 떨어집니다. 예. 항복선언처럼 받아들이게 됐어요. 솔직히 저는 더 야구를 하고 중도 사퇴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니 그건 뭐 내가 합리적인 그런 추측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국면에서 더 으쌰으쌰 지지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같이 가자. 할 수 있다. 넘을 수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일정을 다 취소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좀 황당하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의 전략이 안 먹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면 충청권에서 이런 표심이 나왔다면 음. 그럼 뭐가 미스였나? 이런 걸 빨리 해가 추스려 가지고 으쌰으쌰 가야 되는데 예. 오늘 보인 태도를 보면 저도 솔직히 이건 아닌데 이거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포기하나 그러니까 뭐. 심적인 충격을 받아서일 거야. 그건 틀림없어요. 근데 참 오늘을 포함해서 안타까운 건 이낙연 후보는 자기가 왜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았었는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뭐 과거 좀 이렇게 이제 든든한 이미지, 약간 좀 신사적이고 좀 안정적인 이미지, 이 이미지로 이제 굉장히 많은 높은 지지를 받았었는데 문 대통령 지지율 높을 때는 그게 장점이었지. 그런데 이 검찰 개혁 국면에서 이렇게 검찰 쿠데타 세력이 막 정권을 흔들 때에는 투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투사일 때도 점잖게 그냥 뒷짐지고 있고 그 정도가 아니지. 조국을 반대하고 이랬으니 그때는 엉뚱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아니 그때는 또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또 지금에 와서는 전혀 진중하지 못한 선거 전략과
그리고 오늘도 갑자기 이렇게 막 일정을 취소해버리면은 또 그동안에 그런 것과 잘 안 맞죠. 또. 너무 안타까운 게 이낙연 씨가 민주당 후보로 나온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민주당의 그 지지자 당원들은 정치 의식이 매우 높아요. 그런 어떤 뭐 레거시 미디어의 어떤 그런 뒷받침 그리고 폼 잡는 거 적절한 어떤 위선 안 통합니다. 그 내신 성적을 봐요. 여기는 그동안의 행정가 정치인으로서의 실적을 보고 그 진심도 헤아리고 그러니까 그자들은 아마 이낙연 씨 측은 이재명 과거 여러 가지 논란들을 다시 거론하면은 복귀시키면은 지지율 떨어지고 우리가 그 지지율을 흡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모양인데 너무 나이브한 거죠. 너무 나이브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야 이제는 진짜 레거시 미디어가 거의 끝나가는구나. 이제 언론도 보면은 언론 단체나 진보 언론도 완전히 맛을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모종의 결단을 냈습니다. 무슨 결단이요? 지상파 방송을 졸업하기로 했습니다. 또 퇴학당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요즘 퇴학은 아니고 뭐 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위대한 결단처럼 비춰지면은 참 좋겠지만 그러긴 어렵고 부국의 결단? 부의 결단이 아니라 아니 난 나름으로서는 굉장히 큰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네. 얼마나 끊임없이 지상파 방송으로 복귀하고 싶어가지고 애를 썼습니까?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고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막 그냥 방송 많았을 때 너무 좋았고 물 들어왔을 때 노좋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작년 2월에 그렇게 잘리고 나서 잘렸다고 하면 또 팩트 왜곡이죠. 스스로 그만두고 네네. 스스로 그만뒀지만 그만뒀죠. 실상은 쫓겨난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 있나?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방송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동영 씨가 정말 너무 노력을 많이 해줘서 나를 이제 YTN 라디오에 주 2회 게스트로 나올 수 있게 해줬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이동영 씨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제 인생의 은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팟빵 매거진 하면서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이게 네네. 주 3시간 정도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또 얼마나 역할을 많이 합니까? 목사는 아니고 이제 목사 수련생으로서 교회 목회도 해야 되고 또 평화나무 이사장으로서 또 역할도 해야 그쵸. 되고 또 이제 방송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네.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그만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다음 주 이제 금요일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저 그만두는 걸로 해서 완전히 제 인생의 지상파는 졸업을 하려고 마음을 너무 또 먹었어요. 닫아주지 마시고 또. 아니야, 근데 좀 사실은 좀 모두가 아쉬워하고 붙잡아 줄 때 그만둬야 멋있는데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이 있듯이 좀 초라하게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정리를 선언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더 이상 뭐 희망이 없다라는 제 나름의 어떤 판단, 그런 선언 그런 것이 있고 앞으로 이제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더 나은 방송, 더 충실하고 풍족한 방송을 만들어 보겠다는 다짐인 거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 안에서 이렇게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열심히 하면서도 지상파 돌아갈 날을 항상 머리에 두고 막 정말 노력을 해봐야겠다. 어떻게 하면 내 진심이 통할까 애를 많이 썼었어요. 이제 그 모든 노력들을 이제 정리하고 앞으로 팟캐스트 유튜브에서만 생동하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데 아무도 박수도 안 치고 가냐? 어떻게 문 좀 닫고 저라도 나가라. 박수를 좀 쳐드리겠습니다. 문 닫고 나가라 할 때 네. 이제 나가는 것 같아서 예. 저로 축하합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 9월 17일에 이제 마무리 방송을 하면서 굿바이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건 참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두 분만이라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네. 나는 내 인생의 방송 인생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83년에 AM 라디오인 KBS 2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방송에 눈을 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텔레비전도 있었지만은 그 이 라디오, AM 라디오 방송을 그렇게 열심히 들으면서 방송, 라디오, 미디어에 대한 그런 꿈을 가졌고 그래서 그 꿈을 이제 라디오 리포터로 실현했었고 그리고 IMF 시대인 98년에 라디오 방송 PD로 입사를 해서 2년 다니다가 사장한테 들이받고 쫓겨났지만은 아니 나는 언론인으로서 라디오 제작자로서 그 자격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내가 무슨 성격이 나쁜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 전두환 노태우하고 무슨 자서전 출간회를 하는데 사장이 거기 직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러는 것이나 대형교회 목사들이 뭔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다 참아야 한다든지 난 이게 제작자로서 이거는 좀 양심에 저촉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나 나름대로 싸웠던 거고 그렇게 해서 쫓겨났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삶의 어떤 한 축이었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KBS에서 잘리고 나서 잘린 거지. 예, 그리고 KBS 라디오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또 불발되고 나서 거의 1년 반 지났죠.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가졌었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또 노출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졸업을 합니다, 여러분. 졸업을 선포하면서 자 여러분 저 김용민이가 또 썬데이 용민을 론칭했습니다. 월말 김어준 아시죠? 월말 네네네. 김어준. 팟캐스트 팟빵에 그거하고 좀 비슷한데 그거보다도 더 재밌습니다. 아, 예. 여러분들은 좀 믿지 않으시겠지만 김어준보다는 제가 더 교양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학사고 저는 박사입니다. 아, 네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인간성도 더 좋아요. 그렇죠. 또 무엇보다 더 청결합니다. 청결해요. 예. 자 그런 김용민이가 아주 재밌게 만드는 썬데이 용민. 그동안 김용민이는 뭐 정치 시사 유튜버로만 좀 아셨는데 아주 재밌게 구성을 했습니다. 매주 추억의 인물을 모시고 진행하는 근황 토크 라떼 인터뷰 준비했고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8090년대 미제 사건들 사건과 실화. 90년대 PC 통신 나우누리에서 투제지 이런 필명으로 활동을 했던 얘기한들 모르는 건 알려주지 마세요. 네. BTS 전문가 김영대 음악평론가와 함께하는 90년대 예. 가요 이야기 다시 워크맨 80년대 가요 얘기도 합니다. 아, 재밌겠네요. 80년대 가요. 그리고 또 고전 문학을 요즘 시대상에 맞게 비틀어서 성우들의 목소리로 각색한 오디오 드라마 용시어터. 오디오 드라마. 이 신심청전이 이제 론칭이 됐어요. 네. 신심청전은 뭐냐면은 심청이가 알고 봤더니 메갈이었어. 메갈. 네. 공중파에 돌아갈 잔도를 불태워버리는. 모두 다 불태워버렸어요. 네. 자, 그래도 주말의 명화 우리가 사랑했던 영화를 영화평론가 윤성은 박사와 함께 되새겨보는 비디오 참고. 아, 난 이분 너무 좋아. 아, 진짜. 재밌겠네요. 네.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김영대 평론가도 너무 좋고요. 예. 배상훈 프로파일러도 너무 아, 좋으신 네네. 분이고. 자, 매주 일요일 낮 12시에 벙커원교회 주일 예배를 마치는 시점과 맞물려서 네. 주일 낮 12시에 팟빵 오디오 매거진 썬데이 용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월 구독은 9,900원, 1년 구독은 11% 할인된 금액인 10만 5천 원입니다. 여러분 첫 달은 무료니까요.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썬데이 용민, 김용민 PD의 새 컨텐츠 썬데이 용민. 팟빵에서 서비스하는 유료 구독 형식의 오디오 매거진인데 네네. 썬데이 서울을 구독하는 기분으로 썬데이 용민을 한번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9월 5일에 창간호를 론칭했고요. 매주 일요일 낮 12시에 콘텐츠가 공개가 됩니다. 김용민이를 위해서 좀 한번 응원해 주세요. 졸업 선물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좀 구독 한번 해주시면은 네네. 이게 졸업 선물이지 뭐. 네, 그렇죠.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저 정상근 기자님, 민동기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